들리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 울리는 이 소리는 농부가 밭에 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죽어서 누워있던 무덤이 파헤쳐지는 소리입니다. 관 뚜껑이 열리자 백골이 된 시신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 뼈를 추려내어 목을 칩니다. 죽은 자의 목을 다시 베어버리는 한벌, 바로 구관참시입니다. 잘려나간 머리가 장대 위에 높이 걸립니다. 지나가던 백성들이 그 머리를 향해 돌을 던지며 침을 뱉습니다. 에이, 이 더러운 놈! 아주 꼴 좋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대에 걸린 저 텅 빈 눈구멍, 저의 골.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저 눈빛 한 번에 나는 새도 떨어졌고 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임금조차 벌벌 떨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명회. 태어날 때는 칠삭둥이라 불리며 집안의 수치였고 젊어서는 경덕궁 문찍이라 불리며 세상의 조롱거리였으나 말년에는 나의 손바닥 안에 천하가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남자. 세조, 예종, 성종. 무려 3명의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주무르고 만들어낸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킹메이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운명은 지키지 못해 목이 잘린 남자. 오늘 조선왕조실록은 그 잘려나간 한명의 머리를 다시 꿰매어 그의 뇌 속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도대체 그 쭈글쭈글한 뇌주름 사이에는 어떤 욕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길래 수많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저토록 거대해질 수 있었던 걸까요? 단순한 권력욕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그를 따라다닌 열등감이라는 괴물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지금부터 칠삭둥이 한명회가 설계한 피의 제국, 그 음습한 설계도면을 펼칩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1452년 개성 경덕궁 38의 늦깎이 말단 관리 한명회가 문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말이 좋아 관리지 사실상 궁궐의 수위 아저씨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낙방했고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사실 그의 핏줄은 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조선의 개국공 신한상질, 할아버지는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명문가였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칼을 휘두르던 영광스러운 가문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찬란했던 개국공신의 후회하는 타이틀은 오히려 그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핏줄이라는 자부심과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비루한 현실. 이 끔찍한 그리감은 어린 한명회의 가슴에 시퍼런 멍을 남겼습니다. 나는 원래 저 높은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세상이 나를 이 구렁텅이에 처박았다는 억울함이 그의 뼈에 사무쳤던 겁니다. 지나가던 고관대작들의 가마가 먼지를 일으킵니다. 그 옆에 있던 고을 어른들이 한명회를 보자 수군거립니다. 아니 글쎄 저자가 그 유명한 칠삭궁이라지? 쥐엄이 뱃속에서 7달 만에 나왔다지? 생긴 것 좀 봐라. 꼭 덜 익은 감자 같지 않은가? 한명회의 귀가 실룩거립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굴하게 웃으며 허리를 굽힙니다. 나리 살펴가십시오. 하지만 고개가 숙여진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행동 동기를 열등감의 극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느끼지만 그것을 건강하게 극복하면 성취가 되고 병적으로 집착하면 권력에 대한 의지로 변질된다고 했죠. 한명회의 열등감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결함이 있었고 세상은 그를 실패자, 불량품 취급을 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속에 쌓인 것은 니체가 말한 느상티망, 원한입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했겠다? 차, 니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내가 못난 게 아니라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이 눈이 먼 거야. 그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대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뒤집어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정상적인 방법인 과거급제로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판을 엎어야죠. 못생겼다. 참으로 볼품없다. 허나 두고 보아라. 이 볼품없는 얼굴이 언젠가 조선의 하늘을 뒤덮을 것이다. 내 손가락 하나에 너희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도 나를 칠삭둥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는 밤마다 칼을 가는 대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법을 갈고 닦습니다. 책략과 모략, 그것은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즉 비대칭 전략이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음의 기운,
양지로 나갈 수 없었던 그는 스스로 가장 깊고 어두운 음지가 되어 양지의 빛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그를 외면하고 조롱하던 시절 한명회에게도 유일한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생의 지기이자 훗날 거사를 함께 도모할 운명의 파트너 권남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아웃사이더들의 연대였습니다. 권남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인 안동권 씨, 대학자 권근의 손자이자 권제의 아들이었습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 한명회만큼이나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권제는 괴팍하기로 유명했는데 첩에게 빠져 조강지처인 권남의 어머니를 학대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비참한 삶을 목격한 권남은 아버지와 세상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대학자면 뭐하는가? 인륜을 저버린 짐승인데 내가 저런 자들이 만든 세상에서 벼슬을 하느니 차라리 한량이 되겠다. 그는 과거 시험을 거부하고 전국을 유랑하던 중 허름한 주막에서 한명회와 마주칩니다. 한명회는 과거의 낙방한 루저, 권남은 스스로 집을 나온 반항아. 겉모습은 초라한 낭인 같았지만 서로의 눈빛에서 읽어냅니다. 저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속에 불덩이를 품고 있구나. 권남은 한명회의 기괴한 외모를 비웃지 않았고 한명회는 권남의 명문가 배경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내 아비라는 작자는 천년 치마폭에 쌓여 내 어미를 내쫓았네. 그게 조선의 사대부라는 자들의 민낯이지. 나는 그런 썩어빠진 조정에는 발도 들이기도 싫으네. 자네는 스스로 안 들어가는 것이지만 나는 못 들어가는 것일세. 세상은 나를 칠삭둥이라 비웃고 내 재주를 보려 하지 않네. 허나 이보게,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어떤가? 힘을 합친다면? 그렇네. 자네의 그 울분과 나의 이 한을 합쳐 이 좁은 연못을 뒤집어 엎을 용이 되어보지 않겠나? 우리가 직접 왕을 만들어 저 가식적인 늙은이들을 쓸어버리는 걸세. 두 사람은 서로를 관포지교라 칭하며 의기투합했습니다. 전국 명산을 유람하며 지형을 살피고 인재를 물색했습니다. 겉으로는 한량들의 유람 같았지만 실상은 경영을 위한 사전 답사였던 셈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반사회적 연대입니다. 기성세대와 기존 질서에 대한 분노가 두 청년을 하나로 묶은 것이죠. 권남은 한명회의 비상한 머리와 배짱을 알아본 유일한 친구였고 한명회에게 권남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는 우연을 가장하여 찾아옵니다. 권남이 먼저 당대 최고의 야심가 수양대군과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우애를 좋아하던 수양대군이 활을 쏘는 자리에 권남이 함께하게 되었고 수양대군은 권남의 호탕한 기계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권남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무예와 기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래서 수양대군이라는 거대한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줄 브레인, 즉 미친 전략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대군 나으리께서는 천하를 호령할 기상을 가지셨으나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허나 제 친구 중에 지금은 불우하게 지내나 천하를 경영할 기재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를 얻으신다면 천하가 나으리의 손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가? 그 자가 누구인가? 내가 그 자를 만나볼 수 있는가? 한명회라는 자입니다. 비록 생김새는 볼품없으나 그 뱃속에는 나라를 몇 번이고 뒤집을 계략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권남의 청거로 한명회와 수양대군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수양대군은 왕단종의 숙부지만 권력에서 소외된 채 웅크리고 있던 호랑이였습니다. 반면 김종서 같은 원로 대신들이 권력을 꽉 쥐고 있었죠. 수양대군은 형, 문종에 밀려 왕이 되지 못한 인자, 콤플렉스가 있었고 한명회와 권남은 세상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죠. 이 셋의 만남, 즉 수양, 권남, 한명회는 심리학적으로 공유정신병, 즉 집단적 광기가 결합하는 순간입니다. 수양에게는 힘과 권위가, 권남에게는 인맥과 행동력이, 그리고 한명회에게는 교활함과 전략이 있었으니까요. 자네가 권남이 말한 그 칠삭둥이, 아니 한명회인가? 내게 줄 계책이 있다 들었네. 대군 나으리, 지금의 조선은 늙은 호랑이 김종서가 어린 사슴인 단종 임금을 앞세워 고기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나으리, 언제까지 구경만 하실 겁니까? 대군 나으리, 저와 제 친구 권남이 나으리의 발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발톱이라,
내게 필요한 건 발톱이 아니라 놈들의 목을 물어뜯을 이빨일세. 그럼요, 이빨이 되어드리지요. 대신 씹어 삼킨 고기의 절반은 저희에게 주셔야 합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명분을 줍니다. 이것은 반역이 아니라 구국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인지적 재구성입니다. 살인을 혁명으로 포장하고 욕망을 정의로 둔갑시키는 기술. 한명회는 그 기술의 만렙 장인이었습니다. 권남이 다리를 놓고 한명회가 설계를 하고 수양대군이 결단을 내리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완성된 것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계유정난의 서막이 오릅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각본대로 김종서의 집을 찾아갑니다. 대감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천하의 김종서도 방심했습니다. 수양대군이 건넨 편지를 읽으려 달빛에 비추는 순간 한명회가 심어둔 하인 이머우룬이 철퇴를 내리칩니다. 조선의 안보를 책임지던 노장군의 머리가 깨지는 소리이자 조선의 유교적 도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 순간 한명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타인을 조종하여 가장 큰 적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지능의 정수입니다. 김종서가 쓰러지자 수양대군은 곧바로 조카 단종에게 달려갑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말이죠. 전하, 김종서가 역모를 꾸며 진이 처단했습니다. 13살 어린 단종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를 뻔했을 겁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가 죽었고 눈앞에는 피 묻은 삼촌이 칼을 차고 서 있습니다. 수양숙부, 살려주세요. 왕의 입에서 살해달라는 말이 나온 순간 권력의 무게중심은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한명회는 이 공포를 통치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복종을 낳으니까요. 수양대군이 왕을 겁박하는 사이 한명회는 경복궁의 입구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의 손에는 붓이, 앞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른바 살생부. 대신들이 하나둘 입궁합니다. 영의정 황보인 대감이십니다. 죽여라! 좌의정 정분 대감이십니다. 한명회는 종이를 힐끔 봅니다. 이름 위에 붉은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모사들에게 눈짓합니다. 죽여라! 이분은 우리 편이군. 살려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나 아레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을 목격합니다. 그는 광기에 차서 칼을 휘두르는 살인마가 아닙니다.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마치 밀린 서류 업무를 처리하듯 회계장부를 정리하듯 사람을 죽입니다. 김종서 긋고 황보인 긋고 허허 먹물이 부족하구나. 저기 바닥에 흐르는 피를 좀 찍어오너라. 그에게 인간은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 혹은 이용해야 할 도구일 뿐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즉 거울 유런이 완전히 파괴된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자신의 열등감을 씻어내기 위해 그날 밤의 피비린내를 최고급 향수처럼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보아라, 너희가 냄새난다고 무시하던 칠삭둥이가 지금 너희 목숨줄을 쥐고 있다. 내 붓끝 하나에 너희 인생이 달려있다. 이것은 신 콤플렉스입니다. 생사를 결정하는 절대자의 위치에 서서 느끼는 쾌감. 그날 밤 경복궁은 한명회의 거대한 도살장이자 그의 자아시연의 무대였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은 이를 네크로필리아, 시체의적 성향이라고 분석합니다. 단순히 시체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통제하고 그것을 죽은 사물처럼 다루며 기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에서 기여를 느끼는 병적인 심리입니다. 한명회에게 생명은 존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붓끝 하나로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스위치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고로 나는 너희보다 위대하다. 죽음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비로했던 삶을 보상받으려는 이 파괴적 보상 심리. 그것이야말로 칠삭둥이 한명회를 괴물로 만든 가장 어두운 동력이었습니다. 1455년 윤 6월 수양대군, 아니 세조는 마침내 조카 단종을 찾아가 옥새를 내놓으라 압박합니다. 형식은 선의양보였지만 실상은 강탈이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옥새를 끌어안고 울며 내주었고 세조는 그 옥새를 받아주며 조선의 7대 왕이 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옥새를 쥔 왕. 하지만 모든 신하가 그에게 고개를 숙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에게 충은 목숨보다 귀한 가치였습니다.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즉 불사이군.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는 이들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세조는 왕이 아니라 조카의 왕위를 도둑질한 찬탈자이자 패륜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모여 피로 맹세합니다. 우리의 임금은 오직 상왕이신 단종 임금뿐이다. 저 도적놈을 죽이고 상왕을 다시 모시자. 이것이 바로 단종 복위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명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연회장을 거사 장소로 잡았습니다. 왕의 호위 무사로 성삼문의 아버지인 성승과 유흥부를 세우고 연회 도중 세조의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대담하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운명의 날 아침,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성삼문과 동지들은 비장한 눈빛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연회 직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명회입니다. 한명회가 갑자기 세조에게 다가가 은밀히 속삭입니다. 전하, 오늘 연회장은 장소가 협소하고 날씨도 무덥습니다. 호위무사들은 들이지 마시고 세자 저하께서도 참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칼찬 무사는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은 사육신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무기가 없으면 암살은 불가능합니다. 유흥부는 그래도 거사를 감행하자고 했지만 성삼문은 하늘의 뜻이 아니니 후위를 도모하자며 계획을 미룹니다. 도대체 한명회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첩자가 있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편집증적 초경계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항상 불안합니다. 누군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주변의 아주 사소한 징후, 공기의 흐름, 신하들의 눈빛 하나까지도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장소가 좁다는 것은 핑계였을 겁니다. 한명회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음을 울린 거죠. 뭔가 이상하다. 성삼문 저 놈의 눈빛이 너무 비장하다. 오늘 공기가 서늘하다. 그의 병적인 불안이 역설적으로 세조를 살렸습니다. 한편 거사가 미뤄지는 순간 반드시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거사에 가담했던 성균관 사이의 김칠. 그는 겁이 많았습니다.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한명회의 서슬 퍼런 눈초리가 느껴지자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발각되어 삼족이 멸할 것이다. 차라리 내가 먼저 고변하고 살 길을 찾자. 김질은 장인 정창손을 찾아가 울며 매달립니다. 장인어른, 우리가 역모를 꾸몄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정창손은 사위의 손을 잡고 곧바로 세조에게 달려가 고변합니다. 전하, 성삼문 등이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세조는 분노에 차서 공문을 시작합니다. 잡혀온 성삼문은 불에 달군 인두로 살이 타들어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세조를 행해 끝까지 나으리라 부르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놈! 성삼문아! 내가 바로 조선의 왕이다! 어찌하여 나를 나으리라 부르느냐! 나의 왕은 오직 상왕 전하이신 단종 임금 한 분뿐이다. 나으리는 그분의 왕위를 도둑질한 도적놈일 뿐이다. 성삼문의 절규에 세조는 말문이 막혔고 옆에 있던 한명회는 차가운 눈으로 속삭입니다. 전하, 보십시오. 저 독한 놈들의 뿌리는 단종입니다. 화근을 없애야 합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은 또 일어납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결국 김질의 배신으로 거사는 물거품이 되었고 사육신의 처참한 죽음은 한명회에게 단종 제거라는 명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충신들을 도륙하고 어린 단종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예방적 학살이었습니다. 사육신의 피로 씻은 자리 위에 세조의 왕권은 공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그림자 왕 한명회가 서 있었습니다. 세조는 한명회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아니, 의지했습니다. 그대는 나의 장자방이다. 경의 귀가 곧 나의 귀요, 경의 눈이 곧 나의 눈이니라. 전하, 성은이 하해와 같습니다. 한명회는 도체찰사가 되어 전국을 순찰했고 병조판서를 거쳐 마침내 영정에 오릅니다. 문지기 출신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란 참으로 기이합니다. 정점에 서면 내려다보는 풍경에 만족할 법도 한데 한명회는 오히려 더 높은 곳, 왕의 머리 꼭대기를 바라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세조 전하는 나를 믿는다지만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법. 언젠가 나를 토사구팽할지도 모르는 것이야. 내가 살려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려면 왕과 피를 섞어야만 해. 그는 자신의 딸들을 왕실의 며느리로 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닙니다. 자신의 DNA를 왕실에 심어 권력을 영구히 소유하려는 생물학적 합병 시도입니다. 내 딸들 예쁘구나. 참으로 곱구나. 너희는 내 딸이지만 앞으로는 이 나라의 국모가 되어야 한다. 이 아비는 칼로 왕을 만들었지만 너희는 치마폭으로 왕을 감싸야 하느니 알겠느냐? 아버님, 궁궐은 무섭다고 들었습니다. 무서울 것 없다. 너희들 뒤에는 이 애비가 있지 않느냐? 이 애비가 있는 한 궁궐은 너희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그 후 그는 셋째 딸을 세조의 둘째 아들인 해양대군 훗날 예종에게 시집 보내어 왕후 즉 장순왕후를 만들어냅니다. 당시 세자였던 의경세자가 요절했기에 해양대군은 차기 왕위 계승 1순위였습니다. 한명회는 왕의 최측근 신하이자 사돈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합니다. 한명회의 세상이 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얄궂게도 딸 장순왕후는 산후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사위인 예종마저 재위 1년 2개월 만에 급사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하늘이 내 권력을 막는구나 하며 물러날 텐데 한명회는 달랐습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천재적인, 아니 악마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내 딸이 죽었으면 다른 딸을 보내면 된다. 왕이 죽었으면 내가 원하는 왕을 다시 세우면 되는 것이야. 다음 왕위 계승 서열은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이나 요절한 의경세자의 장남인 월산대군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정의왕 후 세조의 비와 은밀히 결탁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자일상군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9대 왕 성종입니다. 도대체 왜 힘없고 어린 자일상군이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자일상군이 바로 한명회의 넷째 딸의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넷째 딸은 훗날 공의왕후가 되죠. 두 딸을 연달아 왕비로 만든 남자. 예종의 장인이자 성종의 장인. 이때 한명회의 심리는 자기 애성 확장의 끝판왕입니다. 그에게 딸들은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최고급 담보물이자 정치적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주상께서 이번 인사에 불만이 있으시다던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시는구만.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전해라. 아, 그리고 내일 압구정으로 나오시라고 전해라. 이 장인하고 술이나 한잔 하시게. 왕조차 내 사위일 뿐인 세상. 그는 자신을 왕의 위에 있는 왕, 즉 메타킹으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극상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왕조차 자신의 말에 불과했으니까요. 천하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 오만함, 이 지독한 나르시시즘. 하지만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 자신의 딸들을 제물로 바쳐 쌓아 올린 권력의 탑은 역설적으로 그 딸들이 죽고 낮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한명회는 말년에 한강변, 지금의 강남 압구정동 자리에 화려한 정차를 짓습니다. 이름하여 압구정. 세상을 잊고 갈매기와 벗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평생 권력의 똥물에서 뒹굴던 사람이 갑자기 자연인이라니요. 사실 압구정은 은퇴한 정치가의 쉼터가 아니라 현직 권력자의 로비하우스였습니다. 정자 앞은 매일같이 청탁하러 온 관리들의 배로 장사진을 이뤘고 밤마다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반동 형성이자 고도의 기만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풍류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싸려는 위선이죠. 장자는 이런 자들을 일컬어대도 큰 도둑라 했습니다. 나라를 훔치고도 성인군자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권력은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로, 그리고 한 명의 젊은 왕의 각성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성종은 13세의 왕위에 올라 7년간 할머니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았습니다. 말이 좋아 수렴청정이지 궁궐 깊은 곳에 계신 대비 정의왕후는 바깥 세상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국정 보고서는 한명회의 손을 거쳐야만 대비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대비의 결정 또한 한명회의 입김이 서린 대리 결재에 불과했습니다. 왕실의 어른인 대비조차 한명회와 정치적 동업자 관계를 맺어야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한명회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아직 어린 성종에게 한명회는 넘을 수 없는 산이자 숨막히는 그림자였습니다. 전하, 이 일은 이 장인의 뜻대로 하시지요. 전하께서 아직 어리셔서 잘 모르십니다. 성종은 밤마다 주먹을 쥐고 다짐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장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왕이다. 조선의 지존이다. 내 그림자가 되어버린 저 늙은이를 걷어내야만 내가 바로 설 수 있다. 성종은 성인이 되면서 직접 통치를 시작했고 살인파 신진 세력들을 등용하며 한명회를 견제할 힘을 키웠습니다.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터진 사건, 이른바 압구정 천막 사건. 명나라 사신이 오자 한명회는 접대를 핑계로 성종에게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전하, 제가 압구정에서 사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할 건데 궁궐에서 쓰는 용문이 천막 좀 빌려주십시오. 용봉차일은 오직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여 요청이 아닙니다. 내가 왕과 동급이다 라는 무언의 과시이자 성종을 시험하는 도발이었습니다. 성종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아무리 장인어른이라지만 이건 선을 넘었지 않은가? 감히 왕의 상징을 탐내다니! 당장 장인에게 가서 그리할 수 없다 전하라! 성종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한명회는 삐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 아파서 잔치 못 갑니다. 아내도 아프고 저도 배가 아프네요. 이것은 전형적인 유아적 퇴행입니다. 엄마가 장난감 안 사준다고 바닥에 드러누워 떼쓰는 3살짜리 아이와 똑같은 심리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칠삭둥이 한명회야.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어. 내 말 안 들어? 하지만 성종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합니다. 감히 임금의 명령을 능멸해? 사신 접대를 핑계로 왕을 협박해. 너 탄핵. 그토록 치밀하고 냉철했던 한명회가 고작 천막 때문에, 고작 자존심 때문에 몰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휴브리스, 오만의 저주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처럼 너무 높이 날아올라 태양, 즉 왕권 가까이 갔다가 날개가 녹아버린 것입니다. 권력의 마약에 취해 현실 검증력을 상실한 뇌가 내린 오판이었습니다. 성종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명회를 권좌에서 축출하고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종의 탄핵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한명회는 쓸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실의 외척이자 조정의 원로 부원군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는 장사 없는 법. 1487년 성종 18년 73세의 나이로 그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마지막 순간 성종이 직접 찾아와 위로하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전하, 시작은 부지런하나 끝을 맺기는 어렵습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마소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왕을 가르치려 든 후수였을까요? 그는 그렇게 천수를 누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당시에는 화려한 장례를 치렀고 세조의 묘역, 광릉에 배양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나는 승리했다. 그는 그렇게 믿으며 편안히 잠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명회가 죽고 17년 뒤 조선의 10대 왕 희대의 폭군 연산군이 등장합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이자 패비 윤씨의 소생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씨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에게 피해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른바 갑자사와 연산군은 당시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리는데 동조했던 신하들을 모조리 찾아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한명회가 왜 연루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성종 때 패비 윤씨 사사에 찬성하고 어미의 죄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며 앞장섰던 주동자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에게 한명회는 할아버지 세조를 왕으로 만든 공신이 아니라 내 어미를 죽인 원수일 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합니다. 저 놈의 시체를 끌어내라. 내 어미의 원한을 갚으리라. 이미 썩어 백골이 된 시신이 끌려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뼈를 추려내어 목을 칩니다. 죽은 자의 목을 다시 베어버리는 형벌,
바로 부관참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양 철학에서 죽음은 귀, 즉 돌아감을 뜻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관참시는 그 돌아감조차 허락하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가장 잔혹한 형벌이자 존재의 말살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무간지옥입니다. 죽어서도 쉴 틈 없이 고통받는 것. 그가 평생 휘둘렀던 칼날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신의 죽은 육신에게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인과응보. 한 명에는 살아서는 왕, 세조를 만들었지만 죽어서는 왕, 연산군에 의해 난도질당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가 쓴 살생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이름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려나간 한 명의 머리를 통해 한 인간의 비틀린 욕망이 어떻게 역사를 집어삼키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파괴했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해설자 윤아입니다. 한 명의 삶은 겉으로 고기엔 완벽한 성공 신화입니다. 흑수저, 아니 무수저의 장애를 안고 태어나 경덕궁의 초라한 문지기에서 일국의 총리까지 오르고 왕의 장인이 되어 천하를 호령한 입지전적인 인물. 현대적 관점, 특히 서점가에 널린 자기계발서의 논리로만 본다면 그는 영웅입니다. 한계를 극복하라, 기회를 포착하라, 인맥을 활용하라, 정상에 서라. 한명회는 그 모든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눈으로 그리고 철학의 눈으로 보면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간입니다. 왜일까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인간은 본래적 자아를 찾아 살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한명회는 죽음을 잊었습니다. 아니, 죽음을 타인에게 떠넘기기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즉 비본래적 삶의 늪에 빠져 허우적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무시받았던 그 텅 빈 구멍, 열등감이라는 블랙홀. 그는 그 구멍을 권력으로 메우려 했고 돈으로 채우려 했고 딸들을 팔아서라도 사람들의 칭송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지지불태, 즉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한명회가 문지기 시절 혹은 세조를 왕으로 만든 직후에 멈추고 물러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수신퇴 천지도, 공을 이루었으면 몸은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리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것. 자신이 만든 무대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내려오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내려오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을 이루고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탐욕을 부렸기에 그는 하늘의 도리를 거스른 역천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그때 물러났다면 그는 역사의 간신이 아니라 시대를 읽은 지략가이자 처세의 달인으로 아름답게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질주하다가 결국 천막이라는 아주 작은 돌뿌리에 걸려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한명회는 겉으로는 유교 사회의 질서를 따르는 척했지만 내면은 철저한 기회주의자이자 허무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대의가 없었습니다. 세조를 왕으로 만든 것도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무시한 세상에 복수하고 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적 없는 성취, 철학 없는 권력,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수많은 현대판 한명회들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승진을 위해 동료를 밟고 올라가는 사람, 더 큰 부를 위해 영혼을 파는 사람,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타인에게 갑질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타인의 죄를 폭로하여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도록 언론 플레이를 조장하는 추악한 정치인들.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도 작은 한명회가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더 높이 올라가야 해. 더 많이 가져야 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한명회가 그토록 자랑했던 압구정은 사라지고 지금은 아파트 숲이 되었고 그가 휘둘렀던 권력은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역사책에 기록된 간신이라는 두 글자와 잘려나간 머리의 기억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은 신의 흔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워집니다. 한명회에게 타인의 얼굴은 그저 살생부에 적힌 이름이자 밟고 올라갈 계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서는 괴물이었고 죽어서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욕망하는 성공은 잠시 빌려 입은 옷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반납해야 할 그 옷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대신 내 안에 열등감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십시오. 못나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나는 나로서 온전하다. 그 깨달음이 있었다면 한명회는 경덕궁 문지기로 살면서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누구보다 행복한 철학자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문지기가 될 것이냐, 괴물이 될 것이냐, 선택은 권력이라는 이름의 독배를 앞에 둔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가장 슬픈 멜로 드라마의 주인공, 왕의 여자였으나 왕을 사랑하지 않았고 질투라는 감정에 휩싸여 결국 왕에게 버림받은 비운의 여인, 청종과 패비유 씨의 지독한 애증의 심리를 현대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에서 인간의 마음을 읽는 시간, 지금까지 조선왕조실록의 윤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의 퍼즐을 맞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